결혼식 당일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찾기로 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했던 날이었어요. 5월의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예식장 바닥에 색색의 빛을 흩뿌렸습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양쪽으로 100여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엔 축복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허리를 감싼 레이스가 숨 쉴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제 입술에 광택을 입히며 말했죠.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도록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씌운 것처럼. 애야, 준혁이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엔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30분 전부터 그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다짐하는 사람 같았달까요? 화장실 가셨나 봐요.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시계를 봤습니다. 식은 10분 후 시작 예정이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왜 도망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하객이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일제히 들렸고 플래시가 터졌죠. 한 발 한 발. 제 심장은 음악 박자와 맞지 않게 뛰었습니다. 버질로드 끝, 단상 위. 신랑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교수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계를 보셨어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신랑이 어디 갔대? 화장실 아닐까?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저는 부케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드레스 자락만이 제 발목을 스치며 바스락거렸어요. 신부님, 신랑 측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10분이 지났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은 점점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고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채 텅 빈 제단 앞에서 마치 버려진 마네킹처럼. 30분이 지났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전화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하객들은 더 이상 제게 축복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요.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민망함이 뒤섞인 시선이었죠. 저는 부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이 하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식장 조명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객들은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환불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듣지 못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립스틱도 아이라인도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이 달랐죠. 저는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신부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계약서 같았죠. 서명란만 비어있는. 그는 왜 사라졌을까? 결혼식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낯선 책상 앞에 앉아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란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약혼자? 전 약혼자? 아니면 피해자?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죠? 식당일 오전 10시쯤이요.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성인 남성 실종은 48시간 지나야 정식 수사가 들어갑니다. 일단 통신사의 위치 추적 요청은 넣어둘게요. 48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디로든 갈 수 있었어요. 예식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USB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라도 도움이 되길. 노트북 화면 속 타임스탬프가 흘러갔습니다. 오전 9시 47분. 신랑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예식장으로 걸어가죠.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어요.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2분. 대기실 복도. 그가 휴대폰을 보며 걷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각도가 안 좋았거든요. 오전 10시 18분. 그가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비상구. 식장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나간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19분. 주차장 후면 카메라. 그가 차에 탑니다. 시동을 켜고 천천히 빠져나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마치 계획된 것처럼.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서울 강남 논현동 인근이었어요. 오전 10시 32분. 그 이후론 꺼져 있었습니다. 논현동. 그곳엔 그가 다니던 회사도 집도 없었어요. 저도 함께 간 적 없는 동네였죠. 혹시 그쪽에 아는 사람이라도?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3년을 만났는데 저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장인어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준혁이가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 CCTV 보셨어요?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왜 도망을 가? 뭔가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 어머니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혹시 빚이라도 있었어요? 빚.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집에 갔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엔 그의 형과 여동생도 와 있었죠. 모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혁이 방 좀 봐도 돼요? 허락을 구하는 말투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 펜, 메모지 몇 장.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명함, 볼펜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 펼쳤습니다. 필기체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5월 9일까지. 마지막. 5월 9일. 우리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날 밤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본문엔 단 한 줄. 그 사람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난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보낸 걸까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혼이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끝인가요? 사흘째 되던 날 신랑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라던 그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만 만지작거렸어요. 준혁이가 요즘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항상 돈 얘기를 했어요. 대출 상환일이 어떻고 이자가 얼마고 근데 걔 부모님은 돈 많잖아요. 이해가 안 갔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에게 빚이 있다는 걸. 그리고요, 그 애가 그날 새벽에 누굴 만났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근데 준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대화, 데이트 약속, 사랑한다는 말, 사소한 농담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어디에도 그의 진짜 감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완벽하지만 텅 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죠. 그가 사라진 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죠. 갑자기 이유 없이. 하지만 흔적까지 사라지는 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지 않기로, 그를 찾기로, 아니, 정확히는 진실을 찾기로 했어요. 그가 왜 사라졌는지, 마지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 화면 전환 신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화면에 떠오르는 검색어들. 노년동 이준혁, 대출 사기, 결혼 사기.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찾고 싶지 않은 걸 찾게 될까봐. 진실은 언제나 숨겨진 곳에 있다. 노년동으로 갔습니다.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잡힌 그곳. 골목은 좁았고 건물들은 낡았어요. 카페와 술집, 작은 사무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가 여기서 뭘 했을까요? 누굴 만났을까요? 골목을 걷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2층 유리창에 붙은 작은 명패. 민서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약 안 하셨는데요? 이준혁이라는 사람 여기 온 적 있나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 1초.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고객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저 그 사람 약혼자예요. 아니, 약혼자였어요. 결혼식 당일 사라졌거든요. 침묵. 변호사는 펜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 채무정리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한 달 전쯤. 채무정리.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랑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건네준 비밀번호. 생일 조합이었어요. 529.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허탈했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서류 몇 장, 통장 하나, 그리고 작은 USB. 서류부터 꺼냈습니다. 첫 장, 대출 계약서. 1억 2천만 원. 2년 전 작성됐더군요. 두 번째 장, 또 다른 대출 계약서. 8천만 원. 1년 전. 세 번째 장, 손이 멈췄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이준혁. 을 강민지. 강민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계약 내용은 모호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대행, 수익 배분 조건, 계약 기간 2년. 그런데 이상한 건 날짜였어요. 계약일 2023년 3월 15일. 우리가 사귄 지 6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 이름은 정리. 클릭했어요.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 문서, 녹음 파일.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와인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자. 긴 생머리, 붉은 립스틱, 손을 맞잡은 채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남자는 알았죠. 이준혁이었으니까요. 사진 속 날짜, 2024년 11월. 우리가 청첩장을 돌리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 엑셀 문서였어요. 열을 여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름, 금액, 날짜, 상태. 스크롤을 내렸어요. 김서연, 3천만 원. 2022년 5월. 상환 완료. 박지은, 5천만 원. 2023년 1월. 연락 두절. 정수진, 2천만 원. 2023년 8월. 상환 중. 그리고 맨 아래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혜진, 1억 원. 2025년 5월. 진행 중.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억 원. 제가 결혼 준비금으로 그에게 전달한 돈이었어요. 예식장, 신혼집 보증금, 혼수 명목은 그럴듯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타겟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마이너스 남자 목소리, 이준혁. 5월 9일까지만 버티면 돼. 그 뒤론 신경 꺼도 돼. 녹음 마이너스 여자 목소리, 낯선 목소리. 근데 진짜 결혼해? 미안하지도 않아? 녹음 마이너스 이준혁, 웃음 섞인 목소리. 미안? 뭐가? 계약이잖아. 감정 섞으면 일 망쳐.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약이잖아. 폴더를 닫으려다 마지막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PDF 문서. 제목은 최종 정리. 열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이름이 들어간 혼인 전 재산 계약서. 서명란엔 그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제자리는 비어 있었죠.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후 을한예진의 재산은 가비준혁에게 귀속된다. 을은 계약 해지 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 을은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계약서.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이었어요. 그가 제게 속삭인 사랑의 말들, 함께 계획했던 미래, 손을 잡고 걸었던 거리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보다 더 나쁜 거였어요. 계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강민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어요. 꺼져 있었죠.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사 간 지 오래였어요. SNS를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계정을 검색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태그된 위치들. 그가 저를 데려갔던 레스토랑, 카페, 호텔. 모두 똑같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준혁에 대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계정이 삭제됐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 옆에서 또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손안에 USB가 차가웠어요. 이 안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 사기, 배신.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 멈추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그 명단을 복사했어요. 김서연, 박지은, 정수진, 그리고 다른 이름들. 총 7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속았을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믿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을 찾을 차례예요. 진실을 나눌 차례. 그리고 복수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약속은 전부 계산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계산서를 정리할 건 저였습니다.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진실은 남았다. 일주일 만에 4명을 만났습니다. 김서연, 박지은, 정수진, 최윤아,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첫 번째 만남. 카페 구석자리. 김서연은 28이었어요. 손톱을 뜯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천만 원 사업 자금 명목이었어요. 같이 시작하자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요. 번호도 바뀌고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 바보였어요. 그죠? 아니요. 우린 사랑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린 사랑받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 공원 벤치. 박지은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5천. 결혼 준비금이래. 웃기죠? 결혼은 안 했잖아요. 당연히. 그녀는 손등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여줬어요. 이니셜. J, H, 준혁. 이거 지우는 데만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지워져요. 여기. 그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달랐지만 끝은 같았어요. 돈, 사라짐, 침묵, 그리고 남겨진 상처. 저는 그들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 속 명단, 금액, 날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우린 명단이었어요. 계획이었고 숫자였어요.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이틀 후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SNS에서 찾았어요. 결혼 사기, 데이트 사기 관련 기사를 쓴 사람이었죠. 증거 있어요? 있어요. USB를 건넸습니다. 기자는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5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기사화하면 당신 신상도 나가요.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숨길 게 뭐가 있나요? 부끄러운 건 저였나요? 아니요. 부끄러운 건 그였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건 사흘 후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신랑 알고 보니 상습 데이트 사기범. 포털 메인에 떴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미친놈 아니냐? 신부 불쌍하다. 이런 새끼는 감옥 가야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랑 어머니였어요. 왜 이래요? 왜 기사를 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집안이요? 전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준혁이가 실수한 거잖아. 용서는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차가웠어요.
조명이 얼굴을 향했고 카메라 렌즈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슬픈가요? 화난가요? 억울한가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후회가 없다고요? 사랑이 아니었으니 미련도 없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이준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워한다고? 배신자라고? 용서 못한다고? 아니요. 고마워요. 진행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고맙다고요? 덕분에 진짜 저를 알게 됐거든요. 속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요. 방송이 나간 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나도 당했는데 이제 신고할게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돈 관리도 못하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네. 튀고 싶어서 언론 탄 거 아니야. 읽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지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 검거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요? 제주도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새 여자랑 동거 중이었고요. 새 여자, 물론이죠. 그는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요. 피해자분들 진술 받아야 합니다. 재판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죠. 그가 잡혔습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김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박지은도 보냈어요. 정수진, 최유나, 그리고 새로 연락 온 2명.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 진술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건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침묵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제 계산서를 정리할 시간이에요.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복수는 진짜였습니다. 피해자는 끝났다. 이제 심판자가 시작된다. 재판은 석 달 걸렸습니다. 증인석에 7번 섰어요. 같은 이야기를 7번 반복했죠. 그때마다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몰랐어요. 사랑은 원래 눈을 가리니까요. 법정에서 글을 봤습니다. 수갑찬 손, 수염이 자란 얼굴, 축 처진 어깨.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은 없었던 거겠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허상이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만 바라봤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비운 것처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너무 가볍다고 했고 누군가는 적절하다고 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피고인 사과 받으셨어요? 추징금 받으실 건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커튼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울음도 웃음도 없이 그저 숨만 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평온이구나. 다음 날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신랑이 서 있어야 했던 자리.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상처가 아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였어요.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반짝였죠.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하지만 이젠 필요 없어요. 예식장 뒤편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섰어요. 물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이 그대로 비쳤죠. 반지를 손에 쥐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던지려다 멈췄어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였으니까요. 그의 선물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으니까. 결국 상자째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팔아야겠죠. 혹은 녹여서 다른 걸 만들거나.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전화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좋았어요. 다시 투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저녁 김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어요. 다들 보고 싶대요. 다들. 그 명단 속 이름들. 이젠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 켜진 창문들이 하나둘 보였죠. 저마다의 삶이, 저마다의 이야기가. 그 속엔 저도 있겠죠. 작은 창 하나. 하지만 이젠 제 이야기예요. 며칠 후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이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바다든 산이든 낯선 도시든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나니까요. 공항 대합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잠들었고 아이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드레스도 부케도 약속도 사라졌죠. 하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둠 속에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죠.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지만 밝았습니다. 이제 저를 비추는 건 그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죠.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진실이고 누군가의 용기입니다. 당신이 만약 같은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벚꽃이 피고 여름이 왔고 낙엽이 졌고 눈이 내렸죠. 그리고 다시 5월이 왔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라떼 한 잔. 노트북 화면엔 메일함이 열려 있었죠. 제목 상담 요청 마이너스 급합니다. 발신자 김지우. 또 한 명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폭로한 이후 비슷한 메일을 수십 통 받았어요. 데이트 사기,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였죠.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서연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다들 보고 싶대요. 응, 갈게. 다들. 그 명단 속 이름들. 이젠 친구이자 동료가 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밥 먹고 수다 떨고 가끔 울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의 눈물. 노트북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예식장에 서 있었죠. 텅 빈 제단 앞에서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사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 가족, 혼자 걷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저녁 레스토랑. 테이블엔 6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서연, 박진은, 정수진, 최유나, 그리고 새로 합류한 2명.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좋아.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니, 연애는 안 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연애.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글쎄, 아직은이면 나중엔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모르겠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괜찮은가? 그게 중요하지. 모두 잔을 들었어요. 우리 괜찮아졌죠? 응, 우린 괜찮아.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은 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달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1년 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주름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거였죠. 더 단단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죠. 울었다가 웃었고 포기했다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사진들이 있었죠. 결혼식 리허설 사진, 웨딩드레스 피팅, 그와 함께 찍은 셀카들. 예전엔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사진까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사진들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비운 기분이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상담 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미팅에 참석하고 저녁엔 또 누군가를 만나겠죠.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예전엔 몰랐습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예식장, 하얀 드레스, 떨리는 손, 그리고 텅 빈 재단.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싸우고 폭로하고 일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하나. 김지우였어요. 어젯밤 메일 보냈던 그 사람. 상담 감사합니다. 용기가 났어요. 신고하기로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잘하셨어요. 응원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입을 옷을 골랐어요. 밝은 색이었습니다. 1년 전엔 입지 못했던 색이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5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후엔 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2년 후엔요. 5년 후엔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도 저는 여전히 걷고 있을 거예요. 제 발로, 제 선택으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거리에 멈춰 섰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죠.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THEND. 결혼식은 취소됐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1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